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진아영님의 코어 마인드 중에서 3부의 뒷부분과 4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면 사랑의 다른 이름, 존중. 저자의 어머니는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 낳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자가 ADHD가 있어도 언니가 성취가 없었어도 말을 잘 듣거나 사고를 치거나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게 부모님이 키우셨다고 합니다. 존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존중이라는 자를 한번 대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 바꾸려 하고 자율성을 자꾸 제한하려 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걸까요? 상대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존중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상대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간다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얼핏 배려와 헌신, 희생이 가득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아니라 상대가 가고자 하는 길, 하고자 하는 길을 존중해 주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질책만 듣는 사람보다 사랑을 충분히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욕구와 희망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인정과 존중이 사람을, 아이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욱하고 열받는다면 우라를 싹 식혀주는 수박요법. 여기에선 수박 속도 모르듯이 사람 속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영문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심호흡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핵심은 열린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이해심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박요법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수박밖에 모르면서 딴 수박도 내 수박과 같은 줄 알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 정서적 성숙을 나타내는 견딤의 미학. 심리학적으로 인내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족, 지연, 시간적 기다림을 의미하고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일로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좌절, 감내인데요. 불편한 것을 수용하며 견디는 점을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불편하더라도 참고 어떤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견뎌내는 것이 좌절, 감내에 해당하죠.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정서 발달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자기 조절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의 발달은 결국 인간이 정서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전두엽의 발달이 완료되는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자기 조절이 힘들다면 훈련을 통해 뒤처진 성숙도를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가 올라온다는 것이 느껴질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조절 방법은 바로 심호흡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424 호흡법을 계속해 나가면서 조절해보는 것이죠. 심호흡은 몸이 머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호흡이 깊고 느려지면 심박동이 낮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이 좀 더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편안해진 몸이 긴장하고 있는 머리에게 지금 위험하거나 흥분할 상황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하는 것이죠. 4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간다. 실패는 지거나 잃는 것이 아니라 기회다. 실패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인생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실패할 만한 일은 최대한 피하며 살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려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일만 택하며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니 실패 가능성이 없는 일에만, 내가 잘 아는 범위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격변하는 현실에 적응하려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배움과 성장에는 반드시 실패가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실패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실패하려고 달려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래 사회의 특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계에서 거론되는 21세기에 꼭 갖추어야 할 능력 4가지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동, 소통입니다. 미래에는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정해진 답이 없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공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탄성에 의해 다시 튀어오르듯이 실패나 시련, 불행, 트라우마, 역경 등을 겪은 뒤에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터득하면 용감해집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의 실패는 손실이나 낙오가 아니라 재기하는 훈련이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실패의 과정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회복을 넘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패를 손실, 패배, 낙오가 아니라 기회로 리프레임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발전의 기회로 보았기 때문에 에디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성취도 단번에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에디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많은 날이 있고 지금이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더라도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러니 이번에 시도가 잘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실패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실패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법. 실패를 했을 때 넘어져 있는 동안 남을 살피고 남과 비교하는 이런 자세는 다시 일어서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일수록 오직 나 자신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뭔가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끈기를 발휘해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왕 실패를 겪어야 한다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있다면 우선 그 길이 정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나에게 의미 있는 도전인지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로 인해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 또는 무모하게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는 실패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bite size fail use라고 말합니다. 먹고 삼킬 만한 크기의 실패라는 뜻이죠. 실패한다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일을 하려면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녀에게도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보다 실패할 만한 일에 도전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넘어져 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줄도 압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완벽주의자를 위한 실수놀이요법. 물론 실패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쓰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실패를 낙오의 딱지가 아니라 성장의 통로로 받아들인다면 좌절도 덜하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사실 좌절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안 하고 싶고 해야 한다면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무조건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성장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원래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오히려 권장해 보세요. 과도한 걱정과 불안을 떨치는 방법으로 역설적 의도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의미 치료를 설명하면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불안한 상황을 피하거나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역설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겠다고 생각하거나 소망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우 오늘 내가 말을 얼마나 심하게 많이 더듬고 얼굴이 얼마나 새빨간 홍당무가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누구나 실수하길 마련이라는 거를 알려주세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일수록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경험해보면 실수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실수해도 된다. 나아가 실수를 자주 해봐라 라는 분위기에서 실수를 많이 해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단단한 회복 탄력성을 보입니다. 즐겁게 실수를 하길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 망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여기가 나의 또 다른 성장의 통로로구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포로가 되지 않고 불안을 다스리는 법. 주사위는 던져졌다. 택시 요법.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택시 안에 있다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택시 요법인데요. 불안해한다고 택시가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는 불안한 생각을 계속 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붙들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늦었다고 택시 안에서 혼자 마음 졸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한 후회와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는 택시를 탔으며 달리는 택시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이렇게 인지하기만 해도 내 안의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 뒤 택시 안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과 근육 이완을 시작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어도 내 삶을 잘 사는 법.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요법. 공황발작은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데요. 마치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극심한 불안, 공포감과 함께 흉통,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두통, 현기증, 손발 저림 등의 여러 신체 증상을 동반합니다. 공황발작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무는 바람은 없습니다. 바람은 모두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람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황이 나타났을 때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심호흡도 같이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랬지만 괜찮았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당신의 수면은 안녕한가요? 수면 정복, 잠순이 요법. 수면 부족은 몸과 마음의 여러 문제를 일으켜 기분이 가라앉고 충동성이 높아지고 짜증이 쉽게 나게 합니다. 수면은 학습이나 문제 해결 능력, 신체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수면을 잘 갖추기 위해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옆에 두지 않고 빛을 차단하고 명상하기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꾸 생각이 떠오를 땐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라며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품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ADHD 잠재력 해기, 김밥 요법과 각방 요법. 집중을 길게 못하는 ADHD의 경우 김밥처럼 작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캘린더, 메모, 알람과 음성 메모, 예약 메일 등을 활용해서 자신을 돕게 하고 또 정리를 못하고 건망증이 심한 것은 각방요법으로 모든 것이 각자의 방이 있다고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도 괜찮아. 나를 용서하는 3단계.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관대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뭘 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자신을 용서하는 3단계 스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단계,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총동원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걸림돌 찾기. 왜 그 일을 해내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걸림돌이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치우거나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면이 부족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낫습니다. 그러면 그 걸림돌을 찾아서 그것을 치우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3단계는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관대해지려면 이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벽해야 해. 대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조금은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감사해. 당신도 고마워요. 긍정의 힘을 기르는 감사요법.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이 몰려오면서 머리가 아프고 몸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러는 거야 라며 원망하게 되고 오늘도 다 망쳤잖아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차오릅니다. 그럴 때면 저자는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털어내고 감사한 것들을 머리에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를 써서 조금 억지로라도 감사를 읊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나은 게 어디야.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착한 남편이 곁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을 감사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오늘 해지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아침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두 다리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한 것이 감사하다. 오늘 하루가 주어져서 감사하다라고요. 이렇게 하루에 서너 가지만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 그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의 전전두엽 일부와 시상하부 등이 활성화되는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성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인지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 능력과 사회성이 강화됩니다. 편도체가 안정되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됩니다. 시상하부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연결하고 대사 과정과 자율신경계 활동을 관장하는 주요한 부위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몸의 대사가 원활해지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며 몸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를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합니다. 뇌세포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걸 전달하는 물질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보상회로의 주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거나 보상을 받으면 증가해 강한 쾌감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울했던 마음이 좀 더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감사 연습을 통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준 사람들의 경우 감사 회로가 더 쉽게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뇌도 근육처럼 운동하고 쓰면 쓸수록 그 부분이 더 발달하는 거죠. 감사 훈련은 스스로 뇌를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꾸준히 감사 훈련을 하면 긍정의 뇌 회로가 고속도로처럼 뚫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더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고 나, 다른 사람, 물질, 경험 이 네 가지를 챙기며 감사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감사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두 숨은 그림 찾기, 아니 숨은 감사 찾기의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감사함을 잘 찾을 수 있다면 마음고생의 악순환에서 긍정의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도 그만큼 건강하고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진아영님의 코어 마인드 중에서 3부의 뒷부분과 4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알 수도 없는 병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본인 스스로가 ADHD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도 정말 코어 마인드가 단단해서 다시 일어서고 참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have to가 아닌 choose to와 get to로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인생을 다르게 보는 시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코어 마인드가 핵심 신념이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을 직접 보시면 더 자세한 예들과 설명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옆에 두고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